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서정석입니다. 제가 첫 출연한 게 아마 3월 9일, 그래서 지금 100일이 조금 넘은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 인연, 필연, 당연, 악연이라는 옛날 좀 유행했던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뇌과학을 좀 공부하면서 이 우연, 인연, 필연, 당연, 악연이 또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연히 정말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또 비욘디 관계자분들하고 저하고 우연히 만났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연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좀 너스레를 떨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아마 그 지난번에 그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좀 일단 좀 제가 또 시간을 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방식은 비슷합니다.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의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올라올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아정신과라든가 좀 특수한 쪽에 좀 그 진단을 빼놓고 오늘은 공황장애라든가 그다음에 좀 치매 그리고 또 우울증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벌써 첫 번째 질문이 지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가 완치되는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또 조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치, 그 다음에 완해,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치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케어. 가 있고 큐어가 있죠. 큐어가 케어랑 다른 점은 하나는 관리하는 거고 하나는 완치하는 거고 어쨌든 완치라는 개념은 A라는 병이 생겼고 그 A라는 병이 없는 채로 평생 재발 없이 이론적으로는 재발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완치라고 하지만 한 의사가 한 환자 앞에서 평생을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은 다시 한 번도 안 생겼으니 완치요라고 판정을 해야 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완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완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하시고 나서 몇 번의 그 프로토콜대로 그 계획대로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수치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고 그 기준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완치 판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완치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완치라기보다는 완해, 아주 충분히 해결이 됐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안타깝게도 완치 판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렇다면 완치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했다면 사실은 완치가 아닌 거겠죠. 그래서 좀 여기서 일단 완치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우리가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의료진이 생각하는 게 좀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공황장애가 완치되는 걸까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는 세모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공장이 그대로 잘 망가지지 않은 상태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0살의 어르신의 병하고 그 다음에 한 30대 초반의 병하고 그럼 8, 90살의 어르신의 병을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드웨어, 우리가 갖고 신체든 아니면 중추신경계든 간에 하드웨어가 온전할 때는 우리가 완치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이미 생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있다든가, 뭐 치매가 동반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완치의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본다면 젊은 친구들의 공황장애는 저는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네, 그 다음 질문은 좀 이제 원론적인 얘기 말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현병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 예,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한 가지 질병을 보는데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생물학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 관점, 그리고 환경적인, 외적인 관점, 이렇게 삼박자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결국 조현병 관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즉, 생물학적 관점은 약물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최신 기법을 통해서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진단과 함께 거기에 맞게 약물 치료를 이제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정신건강을 또 관리해주는 여러 유관단체들이 있거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위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현병이 주로 청소년 시기에 많이 호발하는 그런 병이다 보니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위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들과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병원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지만 낮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낮병원이라고 불렸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서 사회화 연습, 소셜 스킬을 연습하고 그런 센터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접근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인 그리고 왜냐하면 심리적 중에 하나는 가족들도 많이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현병 본인도 물론 심리적인 어떤 또 카운셀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개인 정신 치료도 뭐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주로 또 가족들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떤 약을 먹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증상이고 어디까지는 또 증상이 아닌 건지 이런 것들에 병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조현병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강박증의 경우에 약물 치료가 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신질환이 지금 거의 한 140여 가지의 이제 진단명, 그러니까 종류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에 매우 반응이 좋은 병 중에 하나가 바로 강박증입니다. 왜냐하면 강박증의 어떤 좀 병태 생리가, 그러니까 생기는 이유가 뇌의 기저핵 중에서 미상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자꾸 불안하니까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강박 생각과 강박 행동을 좀 정의를 드리자면, 불안을 유발하는 반복된 생각이 강박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내가 현관문을 잠궜던가? 또 불안해지니까 가서 확인하게 돼요. 그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을 강박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박증은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이제 두 가지가 주 증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쉽게 말하면 뇌 안에 있는 그 아까 말한 기저핵이라는 곳에서 회로가 좀 뭔가 기능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 꽤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박증이 매우 심한, 왜냐면 강박증도 100점짜리 강박증이 있을 거고 뭐 30점짜리 강박증이 있겠죠. 그러니까 강도가 있겠죠. 그래서 강박증의 끝판왕은 거의 조현병하고 유사한 수준이 됩니다. 즉, 뭐 이런 얘기가 좀 상황 적절하지 않지만 이해하시기 편하게 뭐 A라는 승용차의 저기 상한급이 또 그 다음 승용차의 하한급하고 맞는 것처럼 강박증의 가장 심각한 형태는 거의 조현병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치료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 통상적인 강박증이라면 약물 치료의 반응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네, 아까 그 공황장애가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관리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결국은 공황장애와 일단 공황발작을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황발작은 약 13가지 증상, 우리 뇌 안에는 편도라는 곳이 양쪽 측뒤엽에 한 쌍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저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이죠. 그러니까 생존 유지, 종족 보존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맘모스에게 제 동료가 밟혀 죽는 걸 봤다. 그러면은 맘모스라는 생김새를 잘 기억해 놓고 맘모스한테 밟히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팩트를 잘 기억을 해놔야 다음에 맘모스 유사한 놈을 만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바로 이 편도라는 곳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을 많이 저장을 해놓습니다. 나한테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트라우마틱한 그런 이벤트들이나 기억들을 모아놔서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왜 소뚜껑 보고 놀랄까요? 자라한테만 물렸으니 소뚜껑이 자라 비슷하게 생긴 그 소뚜껑을 보면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그널, 경고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편도라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그 놀이동산 귀신의 집, 공포 체험하는 귀신의 집 가보시면 90도 꺾어지는 코너가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밀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돌아서는 순간 주인님 조심하세요. 이걸 돌아서는 순간 뭔가 튀어나올 거니 준비하세요 해갖고 사람을 이렇게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물론 즐기러 가는 게 놀이동산의 그 귀신의 집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뇌 안에서 있는 그 편도를 건드리는 놀이기구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편도는 우리 화재 경보기, 천장에 있는 화재 경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화재 경보기가 감도가 정상적일 때는 화재의 연기에만 반응을 할 정도의 감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예민해져서 뭐 스트레스를 받았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화재 경보기의 감도가 너무 예민해졌다. 그럼 제가 컵라면을 먹다가도 그 김에도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편도가 일단 활성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우리 몸의 사인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눈이 커지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가슴이 쪼이는 여러 텐션감, 그때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2인증까지 내가 여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멘붕 상태까지 오게 되는데 이런 상태의 끝판왕이 바로 공황 발작입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은 13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약 5분에서 10분 이상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공황 발작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공황 발작은 공황 장애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공황 발작은 재채기 증상이에요. 재채기는 정상인도 하고 폐 질환자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공황 발작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 불안과 공포의 차이가 뭘까요? 예, 불안과 공포는 대상이 있으면 공포, 뭐 높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한다든가 개를 무서워한다든가 벌레를 무서워한다든가 이러면 공포죠. 그렇지만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강아지를 불안해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걸 불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까 불안의 끝판왕이 공황 발작인데 공황 발작을 한번 경험하신 분이 약 4주 이상 또 그런 공황 발작이 생길까봐 일상생활을 전전긍긍하게 되면, 즉 공황 발작 자체를 공포스러워하면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황 장애 환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곳을 못 타다가 점점점 번져나가는, 사람 많은 곳도 못 가고 좀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택시도 당연히 못 타고 이렇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점점점 일반화돼서 더 다양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점점 더 스페시픽하게 A라는 마트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하신 주부가 B라는 마트는 가는데 A는 못 가는, 이런 또 좀 아주 좀 특이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공황 장애는 교감신경의 그 편도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예민해져 있는 편도를, 감도를 좀 캄다운 시키려면, 진정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아마 너튜브에 이렇게 그 근육 이완법이라고 치시면 젊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는 법을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따라해, 복식 호흡과 함께 같이 따라해 보시면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면서 그 공황 발작의 반응을, 강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그러니까 심각한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저도 외래에 이렇게 공황 발작으로 오셨을 때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약물 치료하지 말고 이런 어떤 행동 치료를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하는 법 중에 하나가 근육 이완법과 복식 호흡을 같이 결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약을 그냥 쭉 먹어도 되는 건가요? 신경 안정제랑 항우울제 용량은 적은 편입니다. 저는 이제 치료 효과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매 끼마다 한 2끼나 3끼 정도 밥을 먹는다. 그럼 밥에 중독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죠?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2번째, 제가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나 일꾼이 좀 부족해서 당뇨약을 바깥에서 먹는다. 이건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30년 동안 당뇨약을 먹어도 우리는 그건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지금 고혈압약을 한 5년째 먹고 있는데 혈압을 조절하는 일꾼이나 호르몬이 부족해서 지금 외부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또 역시 이것도 5년 동안 먹고 있으니 좀 중독일까요? 아니죠. 이건 치료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경안정제나 뭐 항우울제 같은 게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거냐 아닌가를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우리가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묵비권님께서는 아마 중독에 관한 얘기를 좀 걱정하실 것 같을까봐 좀 미리 같이 얘기하자면, 중독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오래 먹는다고 중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진단명은 또 진단 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TV나 이렇게 영화에서 보듯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들 보면 일상생활이 어떨까요? 완전히 뭐 맛이 가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님께서 신경안정제랑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신다면 그건 절대 중독이 아닌 거죠. 그건 치료 효과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울증으로 병원 다닌 지 4년째인데 약을 먹었다가 말았다가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중단을 하지 않고 쭉 드신다는 얘기겠죠. 약물로만 치유가 될까요?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으니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생사회 심리적인 관점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돌팔이 의사 만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나를 도와줄 가족들. 제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쳐볼게요. 그럼 제 다리뼈가 붙을 때까지 제가 들어야 할 짐을 가족이나 친구가 누가 좀 대신 도와줘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내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뼈가 붙을 때까지 나도 일정 같은 거 조정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면서 내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뼈를 잘 붙게 해줄 치료를 해줄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지금 아마 이분도 결국 가정불화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 하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질병 교육, 그러니까 가족들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뭘 하겠다고 해놓고도 우울 증상 때문에 못했을 때는 이게 나를 가족으로 여기는 건가 하고 좀 마음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덜 속상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걷는다고 약속을 했다? 걸을 수 있냐고요. 말은 그렇게 미안하니 나에 대해 힘내서 한번 걸어볼게. 내가 다음 주에는 꼭 나가서 뭘 어떻게 해볼게. 라고 우울증 환자들이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서로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족이고 내가 네 남편이고 내가 네 아내고 내가 뭐 너의 부모고 이런데 왜 이렇게 약속을 어겨? 막 이렇게 왜 이렇게 감정 상하게 해?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족 교육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그 진료 현장에서 가족 교육까지 하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가 됐든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교육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출근하던 루틴을 외부 요인으로 못하게 되면 예민해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예민하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어떤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누가 때려서 아픈 거는 정상 반응입니다. 누가 안 때렸는데 아프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정상의 기준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생길 정도의 예민함이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가임기 여성이 생리전 증후군, 그러니까 생리즈음에 이제 막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을 할 수 있죠. 이 친구가 좀 때가 그런가?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즉,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 사회적, 직업적 기능, 사회적인 기능이라는 건 직장 생활, 아니면 학생이면 학생, 그리고 자기 직위나 어떤 신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직업적인 건 또 마찬가지고. 제가 의사하고 진료를 봐야 되는데 너무 예민해갖고 오히려 환자하고 싸우고 막 이런다. 그럼 사실 그 진료는 그날은 좀 접어야죠. 좀 죄송하지만 다른 교수님한테 환자를 좀 넘긴다든가 환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1시간 정도 좀 저도 이렇게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가 저희 정신과에서는 그 정상이냐 정상 범위를 넘어서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으로 3년 정도 치료 중이고 프리스틱 100ml, 디아제팜 5ml 하나를 먹습니다. 호흡이 힘들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공황 발작일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일단 약과의 연관성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5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증상이 생기면 이게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우울증의 증상과 연관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호흡이 힘들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그게 공황발작이라든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증상이 하나 난 건지 3번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아닐런지 4번 그럴 만한 또 다른 이렇게 호흡이 힘들고 심장박동이 빨라질 만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외적인 요인이 있는 건 아닌지 그 4번 이거랑 또 무관하게 사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 중에 또 정신과 약 말고 다른 약을 또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약물이 있는 경우, 만약에 고지혈증이라든가, 하여튼 다른 약물이 있다면 그 약물과의 관계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공황 발작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까 말한 대로 좀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일단 약물과 연관성도 따져보죠. 왜냐면 시간적인 관계를 보면 알겠죠. 약을 먹은 직후에 한두 시간 후에 갑자기 막 안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거랑 무관한 건지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이 5가지를 다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범불안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했고 지금은 병원을 다니지 않는데 요즘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감정 조절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생기고요. 감정 폭도 점점 이렇게 강도가 커지는 걸 느껴집니다. 피해가 될까 봐 혼자 있게 되고요. 강박적 행동과 과한 행동으로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겁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드시는 불면증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수면제를 먹을까? 안 먹고 자면 안 될까? 먹으면 또 좀 신경 쓰이는데 하고 불안하실 거면 드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불안해하는 순간 뇌는 쓰지 않아도 될 애를 써야 되고 그 불안은 자동적으로 증폭을 하게 돼 있어요.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게 불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세지면 불면증을 악화시키겠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가 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결국은 또 수면제를 먹고 늦게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낮 활동에 지장이 생기느니 아예 먹을까 말까 하는 순간 전 드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겁이 나고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한다면 반드시 가서, 왜냐면 이렇게 할게요. 정상인 걸 확인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는 순간 저 불안감과 겁이 나는 거, 공포심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평가를 해보시고 이거는 좀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해야죠. 그걸 묵혀두는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나중에 합병증이 더 심해진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모습입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진료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우울증을 운동하는 것으로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우울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많이 좋아지는데 우울할 때마다 운동으로 해결하는 게 치료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울증은 진단명상 13종, 15, 그러니까 A형까지, 그러니까 여기 우울증의 종류가 한 15종이 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반 분들이 말씀하시는 우울증은 아마 이제 성인의 중년기에 그냥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을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때 제가 청소년기 우울증, 노인 우울증, 중년기 우울증, 그다음에 여성의 뭐 생리나 임신 주기랑 관련된 우울증, 뭐 산후 우울증, 뭐 하여튼 계절성 우울증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우울증도 하나가 강도가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중등도의 우울증, 경도의 우울증.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별로 역효과가 나겠죠. 왜? 살기 싫고 죽고 막 그냥 모든 게 의미가 없는데 거기서 나가서 운동이 될까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운동이라는 거는 한 경도나 정상 상태에서 좀 약간 좀 스트레스 받네 하고 중등도까지는 가기 전 단계 정도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등도 이상을 넘어가는 심각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BDNF라는 그 뇌에 신경 영양 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즉 신경이 풍성해진다는 뜻이죠. 그것이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우울증에서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즉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부산체로 운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랑 같은 이유겠죠. 예,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여아 ADHD로 약 2년 반 정도 메디키넷 30ml를 먹고 있는데 중간에 콘서타로 바꿨다가 발진이 나서 다시 바꾼 거고요. 약물 초기에는 공부도 스스로 하고 잘했는데 5학년 돼서부터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책만 심하게 본다고요? 말을 너무 안 듣는데요.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힘들면 안 시키는 게 나을까요? 웩슬러 1%라고 하셔서 저도 모르게 기대를 하는지 제가 우울증 약을 먹어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생뚱맞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5면은 사실 사춘기가 슬슬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무조건 ADHD라는 큰 우산 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ADHD는 작은 하나의 좀 주머니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여하면 굉장히 또 한 좋은 성인의 여성, 숙녀로 잘 자라기 위한 첫 단추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공부가 능사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병적으로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그 발달 단계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힘드시면 물론 그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한 번쯤은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카운셀링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음은 어렸을 때 가정학대로 인해 날아오는 물건과 눈앞에 가까이 오는 물건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피하면 되지만 안과 진료라든가 이렇게 좀 힘이 듭니다. 안과 진료 시 필요한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되나요? 일단 답에만 말씀을 드리면 예, 뭐 도움이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블로커라는 거 아까 말한 그 교감신경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항불안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신경안정제라고 일반 분들이 알려진 벤조디아제펜 계열의 항불안제가 우리 그 기억나시죠? 고3들 그 예체능계 시험을 보는데 도핑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너무 긴장이 심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거나 아니면 필기 시험 보는데도 너무 긴장을 해서 시험을 망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소 때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입시철이 되면 사실 그런 어떤 그 시험 기간에만 먹기 위해서 약을 타러 오시는 학부모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퍼포먼스 앵자이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행 불안이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고 그런 약들이 지금 말씀하신 조 사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EMD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눈을 왼쪽으로 약간 일부러 좀 크게 뜰게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걸 이제 사피로라는 그 여자 정신과 박사님이 이제 우연히 이 효과를 알게 돼서 이제 알려줬는데 웬만한 개인 정신과에 가셔도 이 기계가 있는 경우 한번 문의해 보시고 EMDR이라고 안구로 정보 재처리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 하는데 EMDR 치료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거 한번 해보시면 꽤 도움이 됩니다. 저도 좀 해봤는데 꽤 괜찮고요. 우리 병원에서도 이번에 기계를 사서 좀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EMDR이라는 그런 어떤 기구를 이용한 그런 좀 트라우마를 좀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급성기, 뭐 검사를 해야 된다, 비행기를 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이럴 때는 뼈주기 공포증이 있어, 선당 공포증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럴 때는 그때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두 가지를 같이 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강박증이 30대부터 갑자기 심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더 심해지는데 이것 또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알러지 약과 감기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을 먹고 나면 강박증이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잠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좀 보통 들어있고요. 이 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 효과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좀 졸립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물론 3세대, 4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나와서 이제 훨씬 덜 졸리긴 하지만 예민하신 성격 소유자들은 그런 4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매우 졸려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수치, 강박증은 불안증이거든요. 불안장애의 큰 주머니 안에 이제 강박증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당연히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고요. 30대부터 갑자기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 병이라는 건 예측을 하고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아까 항히스타민제 계열이 약간 진정 효과가 있어서 실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약이 전부는 아니니 아까 말씀드린 강박증은 약물 치료가 좀 잘 듣는 병 중에 하나니까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정확한 좀 처방을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근데 강박증의 불안 증상과 금연 및 금주로 인한 금단 증상과 비슷한 걸까요? 예, 맞습니다. 아주 동시에 올 때는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차이가 있죠. 왜? 최근에 담배나 술을 안 먹은 지, 음주 같은 경우 보통 3에서 한 5일, 담배는 안 먹은 지 한 24시간 정도면, 그러니까 시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뭐 반갑 이상을 쭉 피우시던 분이, 한 갑 이상 피우시던 분이 담배를, 뭐 예를 들어서 후두염이 생겨서 도저히 목이 아파서 담배를 못 피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되거나 또 알코올은 어르신들, 특히 좀 시골에서 이렇게 경운기 몰다가 취중에 막 교통사고, 그러니까 또랑에 빠지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을 하셔서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금단이 나타나고요. 담배는 안 피운 지 한 24시간 정도면 이제 금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연관성을 갖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견 봐서는 강박증의 불안 증상과 금연 및 금주로 인한 금단 증상도 비슷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금단 증상은 10가지 정도의 진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 이제 간질 발작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
과호흡이 발병했고 그 뒤로 비회전성 어지럼증과 신체화에 시달리다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 정상이었습니다.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자율신경 검사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더군요. 자율신경 주사가 효과가 있는지요. 지금 항우울제, 항불안제 같이 복용 중인데 약물과 주사 치료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할 수 있는 도구는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과적인 신경과적인 진단명일 수 있겠고, 우리 과호흡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공황 발작입니다. 과호흡 증후군은 이제 내과적인 진단명.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진단이 서로,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밥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라이스라고 하듯이 하여튼간에 같은 얘기지만 좀 불리우는 명칭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급성기 때 불을 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힘들 때 쓸 수 있는 무기를 다 동원해서 일단은 진정, 레미션, 아까 말한 관해, 완전 해결을 우선 도달하는 게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의학적으로 적절한, 적합한 그런 방법을 다 총동원하는 게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불면증으로 리보트릴 한정, 미르탁스 오디티정 일정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용이 될까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치료 효과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빼고요. 그러니까 저 약을 먹고 잘 주무셔서 다음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치료 효과를 잘 보고 계신 거거든요. 두 번째, 아마 이제 지금 저 질문에 밑에 깔려있는 얘기는 수면제를 좀 이렇게 수면과 관련된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 하던데 그런 거 아니겠냐. 이제 이걸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불면증의 치매를 일으킨다는 건 정설입니다. 불면증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건 이미 수천 개의 논문을 다 입증이 됐고요. 뇌영상 연구, 여러 가지 연구로 불면증이 치매의 원인입니다. 위험 요인은 아니고 원인입니다. 그런데 수면제가 치매를 일으킨다는 연구가 2016년 대만 연구에, 그러니까 그 심평 우리나라 하면 이제 의료보험공단 자료를 갖고 사실 좀 저질 자료인데 그 결과가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연구가 딱 하나 나왔고요. 그게 9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원데이터를 잘 찾아봤고요. 그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제를 한 달 먹으면 치매 발생률이 2배가 늘어난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처방한 사람이 약 30년이 넘어가는데 다 이미 치매에 걸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앞뒤가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자세한 얘기를 모르시고 그냥 결론만 수면제를 일정 기간 오래 먹으면 치매 발생 위험률이 2배 늘어난다. 이 사실만 그냥 딱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마 일반 분들이 수면제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수면제를 먹으면 위험해 할 거야 하던 차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계속 입소문을 돌다 그런 거 기억나세요? 내가 한 얘기가 남이 들어서 점점 증폭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지난주에 이거 다 리뷰해서 이 주제를 갖고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수면제로 인해서 치매가 생기느냐? 물론 생깁니다. 그렇지만 위험성이 불면증에 의해서 생기는 것보다 훨씬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렇게 두 가지 약을 드시고 잘 주무시고 치료 효과를 잘 본다면 잘 유지하시면서 일상생활 지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우울증 진단받은 제 남편이 세로토닌을 1년 반 먹어도 차도가 없어요. 세로토닌을 드시는 건가요? 직장에서의 안 좋은 일로 인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녁 먹고 귀가시 밤 11시든 12시든 폭식을 하고요. 게임 중독도 있고요. 갑자기 화를 내곤 해요. 우울증과 성인 에이즈 같이 있는 걸까요? OX로 물어보시면 이건 대답할 수가 없는데 이건 간단하게 병원에 오시면 금방 선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식은 수면제나 항우울제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폭식을 하시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약물과 무관하게도 몰래 특히 좀 젊은 아가씨, 그러니까 여성들에서 폭식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약 먹기 정신과 치료받기 전에도 폭식을 하곤 했다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온 키워드는 우울증 치료받고 있고 야간에 폭식을 하고 그다음에 좀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이런 게임 중독도 있다. 다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 네 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충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충동성이 점점 결국 전두엽의 역할인데 어쨌든 앞머리가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가 감속 페달이 있지 않습니까? 뇌에도 하라 신경이 있고 하지 말라 신경이 있어요. 근데 결국
병을 앓고 우울증도 앓고 이런다는 얘기는 자동차로 치면 점점 달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좀 점점 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참아지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세로토닌을 먹었는지 세로토닌 제제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세로토닌은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세로토닌 자체는요. 뭐가 됐든 좀 한 번쯤 성인 ADHD가 또 공존되는 경우가 많이 흔하다 보니 좀 각각 다니시던 병원에서 한번 선별 검사를 같이 좀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게임은 이건 분명히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일간 리듬이 망가지거든요. 그것부터 하루의 일간 리듬을, 그러니까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하루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 게 이 치료의 가장 또 넘버원입니다. 근데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하루의 일간 리듬이 다 무너지죠. 또 주중 틀리고 주말 틀리고. 회사를 다니신다 했으니 또 주중에 막 금요일 밤 같은 경우 막 밤새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차를 만들고 사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스스로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번 평가를 좀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몇 년간 우울증인지 모른 채 지내다가 최근 우울증 치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심할 때 병원을 방문해야 될지 아니면 심하진 않지만 방문의 필요성을 느낄 때 방문하는 게 좋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이상 없다라는 걸 확인하러 왔어요 라는 문화가 생기길 바라는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다 풀어진 다음에 다 망가진 다음에 왔을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좀 실금이 가기 직전이나 좀 막 이렇게 막 힘든데 이럴 때 오시는 게 훨씬 치료의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또 기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사회적 어떤 경제적 부담을 봤을 때 훨씬 유리하죠. 왜? 매 2년마다 내지는 매년마다 회사 직장인들이거나 성인들은 대부분 신체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정신건강 진단은 언제 받으시나요? 대부분 한 번도 안 받죠. 그리고 나중에 좀 나이 드셔서 치매 걱정하시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예, 우울증으로 플록세틴 80ml를 먹고 있는데 이 수치가 최대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줄이면 힘들어서 못 줄이고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약을 드시고 그래도 우울증이 좀 효과를 보시고, 그러니까 안경 도수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4디옵터 정도의 렌즈를 써야 되는데 렌즈가 무거우니 2디옵터만 쓰겠다. 그러면 시력은 덜 나오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대희님은 80ml를 먹어야 효과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용량 안에 들어있는 허가 용량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반 공기만 먹으면 배부른데 누구는 4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80ml를 잘 유지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잘 드시면서 일상생활 잘 치료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영종대교를 운전하고 건너면 식은땀과 호흡이 안 되는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를 가야 하나요? 예, 딱 오늘 요런 분이 저한테 오늘 진료 보셨거든요. 그래서 터널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아까 말한 터널이라든가 밀폐된 곳, 그다음에 이제 뭐 지하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 뭐 이런 데를 이제 못 가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고, 근데 거기서 이 다음 단계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이제 운전뿐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낑겨 타는 막 만원 버스, 뭐 지하철, 이제 이런 대중교통을 이제 점점 못하게 되니까 오신 분이었는데, 저는 한번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좀 하고 단계가 있습니다.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야 될 수준인지 아니면 간헐적 약물 치료를 해야 될 수준인지 필요시 약물 아니면 약물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해도 되는 수준인지 잘 좀 평가를 하시고서 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공황의 발작은 다른 질병을 또 이어지는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차단을 하는 게 좋겠죠. 다음 질문은 부모님에게 큰 상처로 결혼 후에 외동딸을 보며 오히려 더 치유가 안 됩니다. 네? 뭔가 과거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본인이 결혼 후에 내 딸을 보니 더 치유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상처는 상관하지 않고 권위적인 성향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보지만 자포자기 남편을 이해해줘야지 하면서도 너무 안 맞아 화병과 우라가 생겼습니다. 강박증도 있는 것 같아요. 대화할 때마다 남편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 할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네요. 조언해 주세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사실은 부부 상담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부가 동시에 12주 정도를 매번 직장을 빠지면서 카운셀링을 한다? 이거 제가 이제 김병호 박사님이나 이렇게 부부 치료를 하시는 분이 또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현실을 좀 들어봤더니 실제로 정해진 회기를 다 오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시대요. 대부분 한 3-4번 오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직장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3-4번이나 왔으면 됐지 않겠어 뭐 이 정도의 어떤 좀 성의 표시를 했으니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배우자들 좀 계시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근원적으로 부부가 합심을 하고 뭔가 그 프로블럼 솔빙을 하겠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 번쯤은 부부가 같이 한번 상담받기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오전에 이펙사 225ml, 그다음 취침 전에 알프람 0.25ml를 먹는데요. 우울증의 원인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 양육이 힘들고 어릴 적에 좀 상처도 마음의 상처로 상담도 오래 받았었는데 오히려 상처가 올라와 더 힘들어서 지금은 약 먹고 있는 게 마음은 편한데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 나이가 52살이라 치매 등이 두렵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우울제가 치매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어떤 특정 치매는 전구 증상으로 우울증으로 시작을 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치매로 가는 그런 군이 있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으로 인해서 치매가 될 가능성보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매가 될 가능성이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유지된다면 편하게 좀 약 드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요즘 뭐 유행하는 마음 챙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셔서 젊은 친구 같은 경우 아까 EMDR, 안구, 눈 왔다 갔다 하는 그 치료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이제 중년이시니까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아까 말한 마인드풀리스라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이 또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 챙김 명상을 기본으로 해서 MDCT, 그러니까 수용 전념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좀 많이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나이가 좀 있으셔서 사회적 경륜이 있으시니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그 유사한 질환을 다스리는 정신과 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있습니다. 아주 잘 드는 약이 있습니다. 일반 신경 안정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지금 하지불안 증후군, 그러니까 우리 자다가 다리가 꿈틀꿈틀 막 아니면 아파서 잠을 깨는 거예요. 근데 각종 검사를 해봤자 뭐 혈관 검사, 뭐 근육, 근전도 뭐 이렇게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하지불안 증후군에 아주 허가증을 받은 좋은 약이 있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저도 좀 꽤 몇 명 쓰고 있는데 불면증으로 오셔서 못 자는데 하고 통상적인 어떤 수면을 도와주는 항우울제와 필요하면 이제 수면 유도제를 같이 썼는데 반응이 안 좋다. 그렇게 잘 물어보면 자다가 아파서 깬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약을 이제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좀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정신과 다니시는 곳 있으면 좀 조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 둘 다 우울증이라 서로 섭섭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지낼 수 있을까요? 참, 예. 듣기에도 참,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저의 외래에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도 오늘 오전에 약 한 40명 넘게 50명 가까이 환자를 보다 왔는데 한 분한테 할애된 시간이 신환을 제외하면 평균 4분에서 5분 정도거든요. 근데 부부가 같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진짜 참 얘기를 진행하기가 왜냐면 꺼내니만 못하는 게 돼버린 거죠. 왜냐면 마무리를 못할 시간이 되면 아예 그냥 질문도 안 하고 상담을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왜냐면 정리가 안 되니까.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좀 부부 카운슬링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 개인 치료도 좀 개인 상담도 좀 받으셔서 저는 일단 그냥 어쨌든 현실적인 조금 솔루션을 하나 좀 제공하고 싶은 게 공책을 한 권 마련하십시오. 서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책을 한 권 사서 일기가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일지를 쓰시는 겁니다. 나 오늘 하루 일했다. 왜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교집합이 좀 필요해요. 근데 우울증이 오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일단 내가 남편이니까 좀 참지 뭐. 그래도 또 아내도 힘든데. 또 아내는 또 남편도 우울증도 있고 나도 이렇게 힘드니 남편도 힘들겠지 하면서 자꾸 참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법 중에 안 좋은 게 3개가 있다고 합니다. 크리티사이징, 비난하는 대화, 니까진게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디스토르테이드, 왜곡된 표, 꽈서 듣는 거. 그러니까 본심을 자꾸 꽈서 듣는 거. 3번째, 월스트 오브 월스트. 이 3가지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non communication, 말 안 하고 참는 거랍니다. 말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두 분한테 일단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공책을 한 권씩 따로 각자 마련하셔서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좀 써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본능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남의 공책 한번 보게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훨씬 대화보다 훨씬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꼭 리플라이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하루를 정리한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일지를 좀 써보십시오. 진료 일지를 저는 써보세요라고 보통 권합니다. 다음 볼까요? 네, 삐아제, 예, 난 또 삐아제 애착 경험, 좋은 기억이 평생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다 보니 그 기억이 어린아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좋게 받아들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사실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환상을 갖고서 평생 산 건가요? 이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일단 답드리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게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게요. 기억이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망각, 잊혀지는 게 있고요. 왜곡이 되고요. 실제와는 다르게 자기가 각색해서 왜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축소나 뭐 확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쨌든 기억의 특성이 있는데 거꾸로 해볼게요. 1. 망각이 없다면 이 지구상의 전쟁은 끊이지가 않을 겁니다. 왜? 야, 이 친구야. 너 27년 전 오후 2시 40분에 나한테 좀 10,000원 꼬간 거 왜 지금까지 안 갚어? 망각이 없다면 글쎄요. 용서하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의 각색을 하고 혼자만의 좋게 받아들이든 뭐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꽝 잡는 게 매라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도움이 됐다면 저는 좋은 역할을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환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판타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진짜 부모는 따로 있고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내가 사정해서 날 여기 이 집에다 두고 간 거고 조만간 아마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세이버, 그러니까 그런 환상들이 원래 좀 유행할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다 막 이러는 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의 스트레스를 좀 잘 이겨내기 위한 자기만의 일종의 또 방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소아정신과적인 그런 관점보다도 기억이 망각이 되거나 왜곡되는 게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답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환상을 갖고 평생을 산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불편했느냐 불편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예, 다음 볼게요. 선생님 요즘 평소에도 슬픈 상황이 아닌데 계속 쓸데없이 눈물이 나는데 중년 우울증일까요? 맞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그러니까 신환으로 오신 분 중에 절반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평가해 보고 말씀. 근데 진료 중에 정말 계속 울어요. 제 책상에 이제 휴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2, 3일에 한 통씩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쓰지만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울고 가시는데 아마 전형적인 중년의 우울증에서는 이유 있이 울면 그건 정상 반응이죠. 그죠? 근데 이유 없이 우니까 그게 비정상인 거겠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외출 시 전기 코드, 가스레인지, 수도꼭지등 꺼져 있는지 사진까지 보는 강박증이 있는데 이거 괜찮다가 또 생길 때가 있어요. 아예 안 고쳐질까요? 그쵸. 이제 인이 박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우리 연예인 가수 김종국 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운동을 하시겠죠. 또 어떤 분은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실 거고요. 또 종교인이나 이렇게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를 하겠죠. 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인이 박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 옛날 테트리스 한창 할 때 천장에서 누워있으면 막 뚝뚝 떨어지죠. 그 조각들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 인이 박히고 있는 겁니다. 뇌회로에 인이 박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박증도 그 인이 박힙니다.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가 이제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테트리스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강해질 때가 있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병이라고 부르죠. 테트리스가 희미해져 가니까 우리는 그건 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박증이 점점 진해지거나 또 흐려지거나 또 진해지거나 흐려지거나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거 신경 쓰느라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한 데는 강박장애라고 부릅니다. 강박증 환자라고 부릅니다. 강박증이 있다고 다 환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볼게요. 제가 출판사에서 타로자를 잡는 직업이라고 합시다. 강박증이 없으면 그 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는 것 자체는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교과서 내가 타로자를 잡는 직업인데 교과서 페이지에 그 막 틀어진 거 글자 수 세느라고 타로자를 하나도 못 잡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도 못 하고 계속 잡생각만 하고 있다. 그건 환자인 거죠. 그죠? 그 일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럼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안정액이라는 약은 잘 모르겠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도파민 총량도 적고 일반인에 비해 도파민 과다 분비돼 우울, 불안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그러니까 알코올은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성 물질은 도파민이라는 우물을 한꺼번에 퍼내는 펌프입니다. 양수기. 기억나시죠? 강력한 마력으로 한꺼번에 우물을 퍼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10가구가 사는 마을에 우물이, 공동 우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정해진 약속대로 한 양동이씩만 퍼가면 밤새고 다시 물이 차오르는 그런 우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제가 욕심쟁이 하나가 양수기를 가져다가 밤에 그 우물을 확 빨아가면, 물을 많이 빨아가면 우물이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물이 안 올라옵니다. 알코올 중독은 바로 도파민이라는 우물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고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과다 분비가 아니라 고갈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모질라는 도파민을 찾기 위해서 더 센 술을 먹고 더 독한 술을 먹고 막 마약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도박에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쾌감을 일으키는 도파민을 그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물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벌써 또 50분이 됐네요. 자, 마지막 얘기해 볼까요? 아까도 데이님이신데 세로토닌 제흡수제를 대부분 처방받는데 아예 세로토닌을 처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햇빛쬐서 얻고 장 건강을 위해 노력하며 얻어야 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 얻어야 할까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제흡수제를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요. 예. 일견 맞는 얘기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치료제로 쓰려면 당연히 효능이 있어야 되고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한 알에 100만 원이라고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로토닌 그리고 세로토닌의 활성도와 세로토닌 제흡수 활성도가 또 하는 역할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결론만 쉽게 말씀드리면 세로토닌을 직접 먹어서 보는 효과가 생각보다 치료 효과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싸고요. 그래서 훨씬 가성비가 좋은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럼 세로토닌이 들어있는 음식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들 많이 드시죠? 바나나 먹으면 당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세로토닌이 있어서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마라토너들 중간에 그 간식으로 바나나를 주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햇빛을 쬐고 장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 얻어야 하는 것 말고 그냥 햇볕 쬐는 것도 좋고요. 근데 직사광선은 또 요즘 이제 일사병을 일으키니까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광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트 세라피. 지금 저도 조명을 좀 받고 있는데요.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정 밝기 이상의 빛을 20분 이상 쬐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광을 쐬도 또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또 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특정 밝기 이상의 또 특정 시간 이상을 쬐면 좋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광치료라고 한번 좀 찾아보시고 광치료법도 그러니까 빛치료죠. 밝은 빛을 쐬는 거 그것도 일단 우울증을 좀 좋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다 되고요. 자, 이제 어쨌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번엔 조금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역시 또 좀 시간이 또 부족한 것 같네요. 만약에 또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그 우리 비욘디 그 채널 보시면 그때 문자로 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시간이 되면 또 답장을 해드릴 거니까 또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그쪽을 또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